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서예준 아빠님 그리고 아이비님이 라디오로 매일매일 들으시다가 유튜브로는 처음 오셨다고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서예준 아빠님은 오늘 업체 설명회가 있어서 유튜브로 왔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아이비님도 항상 라디오로 듣다가 출석합니다. 오늘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냅시다 라는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왜 이제 오세요? 빨리 오시지. 그래도 매일 라디오로 들으셨다잖아요. 어제 덥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새벽에 출근할 때도 덥던데 그러게요. 오늘 낮이 얼마나 더우려나 좀 걱정이 되긴 하던데 뭐 괜찮습니다. 사무실 올 엄청 여름이 시원해요. 장난이 아닐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도 많이 오고 엄청 무더울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또 어떻게 여름은 어떻게 합니까? 아휴 정말. 제이비도 방송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엄청 추워요. 전 담요 덮고 있어요. 과냉방이 문제야. 에너지 절약. 그건 뭐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계 때문이라고 하던데 방송국에서는. 뭐 방송국은 사람보다 기계가 우선이긴 합니다. 여튼 전기료 걱정되시면 뭐 저희가 일하는 방송국에 계셔도 된다. 기계가 열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네, 핵심을 비껴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2380님, 남편과 출근길에 매일 듣는데 시선 집중 덕분에 말 한마디 없던 저희 부부한테 대화에 물꼬가 열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다라는 점이 왜 이렇게 갑자기 꽂히지? 네. 그러니까요. 결혼 몇 년 차신지 모르겠는데 네. 대화에 물꼬가 열렸습니다. 시선 집중 고마워요 하고 하트를 무려 3개나 올려주셨어요. 네, 이 대화법 중에 하나는 뉴스의 인물을 같이 욕하거나 같이 칭찬하겠다. 이것도 대화법 중에 하나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뉴스의 인물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제 입이랑 저를 욕하시면 어떡하지? 살짝 그건 걱정이. 안 되지. 네. 아니, 뭐 욕하셔도 돼요, 저는. 충실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미니로 김택중 님이 어제 남겨주신 글인데요. 연장 방송은 유튜브에서 듣는 건가요? 뭐라고 검색해야 합니까? MBC 라디오 시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구독을 확 누르시고요. 들으시면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알람 신청도 하시면 그때그때 챙겨드리니까 들으시면 좋고요. 연장 방송은 유튜브로 아마 시선집중 생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따로 검색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본방을 라디오라 미니로 듣고 연장 방송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을 검색을 하시든지 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검색하셔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꽃수기님, 곽차경님들 많은 분들이 와 오늘 더위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하세요 라고 촌철님들께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느긋한 마음이 더위를 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삽시다 우리. 네, 그리고 JB타임즈가 챙겨드리는 뉴스가 약간 더위를 이거는 그냥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위를 식혀드릴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려고 그러다가 멈칫하게 되네요. 이열치열. 네. 네, 그리고 최피로님이 삐딱성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옳은 말씀들이니 세상이 삐딱한 건가요? 아, 명언이시네. 네. 세상이 삐딱한 건가요? 그럼. 이럴수록 더 삐딱선 정신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 정신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기된 의혹의 골자는 이런 건데 바로 그해 즉 2012년에 다른 경우는 학폭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고는 2012년 11월 29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향해서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일로 학폭위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두 건 모두 조치 없음 처리됐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가 포인트인가요? 하나고 스스로 설명한 조치 없음 처리의 성격이 뭐냐?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상호 간의 사과와 용서, 화해와 처벌 불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동관 특보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아들의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학폭위 대신 학교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전학 권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맞주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설명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다른 두 건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다른 두 건과 비교를 하면 설령 사과를 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 없음이라는 처리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사과와 화해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달랐을까? 이걸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건 제가 볼 때 하나고 이사장 맡았던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아, 전화 받으셨다는 그분이요. 네, 그러면 두 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는지 안 걸어왔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박선희 님이 선택적 학폭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유권 무학폭위, 무권 유학폭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김승유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등장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논란 불거진 다음에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사건이 계속 해명과 입장문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시선 집중을 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을 다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을 겪은 뒤 열흘 만인데요.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교수에게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진 건 김 교수가 서울 서초구에 부동산 두 채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남긴 집이란 점이 고려됐고 민주당 내부에선 여성 최초의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상징성과 금융약자 보호에 힘써온 개혁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 덕분에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없어 개파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구의 이름이나 과제, 역할이나 인적 구성 모두 새 혁신기구에 맡기고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는 지도부가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새 혁신기구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도덕성 강화와 공천룰 정비.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걸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공천 룰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돌파할 뚝심이 필요한 거겠죠. 결국 모든 건 하나로 기착이 되는데 용기와 뚝심의 근본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강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강단이 개인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혁신위의 존재, 혁신위의 활동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에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고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관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김은경 그 위원장이 경향신문과 전화통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를 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사안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의 기조와 거의 동일하다. 라는 걸 저는 느꼈는데요.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은 지금 당 소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김은경 새 위원장의 스탠스는 당의 기조와 당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에 물 탄 듯한 혁신유화가 되는 것이냐. 요 판단의 하나의 잣대가 될 텐데
그건 촌철님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프레님이 이젠 좌고우면 하지 말고 혁신의 내용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토토로님은 쇄신하고 앞으로 나가려면 당내에서 발목 잡기 하는 몇몇 의원들이 좀 주장을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신 반면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개혁은 꼭 외부에서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바일라이플님은 뭐 제대로 된 혁신을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JB가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국 김은경 교수의 혁신 의지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찝어주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전권을 주고 일체 개입하지 않고 결과 나오면 존중하고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전권이라는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전권이 어디까지냐? 왜 그러냐면 외부 인사가 이렇게 이제 그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당내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는 당내 인사들에 의해서 사실상의 핸들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경험칙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어되느냐의 문제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이 혁신위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어제 JB가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물었을 때는 현역 의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이 있었죠. 네. 몇 명이 들어갈지 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회법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법에 따른 무슨 국정 요직법인데 두 개 법이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까지 다 포함이 진행이 될 것이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른 이행을 할 것입니다. 네, 오디오가 울려서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법대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그러니까 답은 이거였는데 이 법대로라는 게 공개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아,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불가로 뜻하는 것. 왜냐하면 이건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올해 신고는 국회의원 본인의 한정이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신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내년 재산 신고분부터 그러니까 적용될 때는 직계 좀비속이 포함이 되지만 독립생계의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김기현 대표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의 어떤 보유 여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 거부하고 신고 안 해도 법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대로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점을 확인했다면 굳이 저렇게 애둘러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또 신고하고 그 기세를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세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정치의 ABC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없다면. 그죠? 그래서 궁금한 대목이 그거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려드신 오디오 앞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드님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보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누가 보유했다고요? 라고 물으니 기자가 아들이 직접 한 걸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라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NFT도 가상화폐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NFT인지 가상화폐인지 이걸 그러니까 되묻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가상화폐로만 NFT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상화폐다라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뭐 아들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들은 뭐라고 좀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편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미리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소명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 첨부하시는 건가요? 초기에 의혹 제기된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내용 하나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뭐 불법 대선 자금이며 자금 세탁이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양쪽 당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23일 날 전문가들을 좀 몇 분 섭외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29일까지 변함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뭐가 지금 심사의 포인트인지.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과다 보유한 게 문제인지 그게 아니면 상임위 회의 때 거래를 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아울러지는 것인지 이걸 좀 분명히 갈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김남국 의원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의원 케이스도 이게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하나의 기준이 성립돼야 한다. 이 기준을 성립해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말한 게 29일까지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문위가?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윤리특위로 윤리심사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거 가지고 여기서 말 그대로 심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6천만 원의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8월 합숙 예배를 열고 광복절 날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커졌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유행하던 당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68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들 중 287명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의료기관이 공단 측에 청구한 부담금만 5억 6천만 원이어서 이거를 지금 구상권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 헌데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33부가 이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왜요?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한 집회와 예배에서 감염됐다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정말로 이런 그 논리에 입각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그 누구에 대해서도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 확진자가 감염되기 며칠 전부터 감염될 때까지 딱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면 모든 건 추정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정말 이랬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추적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단이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게 광복절 집회였는데 이때 서울시가 이거 이제 그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리고 집회가 열렸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나타나자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혹시 이걸 의식한 결정은 아닌지 이것도 좀 점검할 필요는 있긴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면요. 누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그 뭐 이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감염병 예방법 이런 데에서 그러면 확산에 이거를 추적을 하고 차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지금 권한이 행사가 되고 나중에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어서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곤란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마구잡이 추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